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23일 1심 판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정치적 기소로 인한 진보 교육감 흔들기란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희 최고위원을 모시고 조 교육감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팟짱 출연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네, 먼저 팟짱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부터 해주시죠. 예, 제가 좀 잘 안 떠는 사람인데 네. 굉장히 떨리네요. 아, 그러세요? 예, 네. 그 팟캐스트 잘 못하지만 좀 잘 네. 봐주시고요. 그 제가 이제 그 미래창조 과학방송통신위원회인데 얼마 전에 그 공무원 연금 개혁 관련해서 KBS 심야 토론에 나갔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팟캐스트에서는 그 첫 데뷔입니다. 아, 그래서 떨리시는군요. 네, 실수하더라도 이제 댓글로 씹어주지 마세요. 씹더라도 살살 씹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라고 누가 가르쳐주더라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팟캐스트 출연 처음을 저희 팟짱에서 하시게 됐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최고위원님, 지난 24일에 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하셨어요. 네. 이번 조교육감에 대한 당선 무효형 선고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선고하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네네, 저희도 방송이나 사진 통해서 봤습니다. 예. 거의 밤에서 새벽까지 거의 계속 뉴스에 나왔다 그러는데 네. 정말 그 말도 안 되죠. 벌금 500만 원 이렇게 딱 때리는데 정말 순간적으로 재판장 전체가 완전히 얼음장 같이 한꺼번에 확 얼어붙더라고요. 아, 그 느낌, 예, 그 형언할 수 없는 그 침통한 그 침묵을 네. 딱 느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얼음장이 쫙 깨지는 듯하게 이제 여기저기서 막 고함 소리가 들렸죠. 부당하다고. 예. 사실 설마 했는데 저도 그 법리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네. 봤는데요. 그 사실 전문 탐사 기자이기도 하고 또 유능한 그런 이제 방송국 출신의 기자가 트윗에 올린 글을 이렇게 인용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인용을 해서 의혹 제기를 한 건데 그 자체를 가지고 너 알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제가 판결문을 쭉 보니까 네. 이 결론을 내놓고 죄송한 얘기지만 이 좀 이 혐의를 이렇게 자꾸 올가미를 씌우는 듯한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희연 그 교육감에게는 왜 고승덕
그 후보의 영주권 보유 사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것이 잘못이다. 네. 그러니까 허위 사실 공포죄다.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게 그 같이 등식이 성립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은 고승덕 후보에게도 너는 왜 그럼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난 영주권 보유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럼 기자회견도 하고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질책은 없었고 네. 고승덕 후보가 자기 자서전에 그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책을 안 읽어봤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판사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천칭 아닙니까? 천칭. 네. 그럼 같은 무게를 놓고 형량을 주거나 아니면 질책을 하더라도 같이 질책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한테는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굉장히 제너러스하게 너그럽게 봐주는 네. 그런 그런 느낌. 느낌을 받으시- 그 제가 받으셨군요. 판결문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고 네. 너무 이거는 좀 너무 가혹하다.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판사님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고 제가 굉장히 그 법조계에 대해서는 네. 존중함을 갖고 있는데 그날은 정말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서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검찰이 이거는 네. 공소권을 남용한 거라고 하는 의혹을 지을 수가 없고 네. 바로 하루 전날 이게 그 공소시효 만료 바로 하루 전날 네. 그 성관이라든지 경찰에서 다 무혐의 뭐 경고 조치 한 걸 갖다가 그 제3자에 의해서 그 네. 어떤 보수단체에 의해서 그분들이 네, 뭐 고발당한 거. 37번째는 유민 아빠를 네. 고발하고 그다음에 38번째는 박원순 시장하고 종로구청장 39번째 고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했는데 어제 제가 그 어디 문자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 이제 배심원들의 판결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심원들한테는 이 법원에서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이 공소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에게 맡기기가 힘드니까 제가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주장이 있었다는 그런 이 제보 같은 게 들어왔나요? 제보가 아니라 선언문에 선언문에 목회자님들의 선언문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배심원들의 판결을 그렇게 말하자면은 너무 그 권한을 뺏은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도 그런 있었습니다. 얘기도 있었다. 그러니까 뭐 재판부에서는 미필적 고의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라는 걸 좀 어떻게 보면 미필적 고의로 인해서 뭐 알고 있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얘기를 그렇다고 하던데요. 한다면은 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도 같이 얘기를 해줘야죠.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 계속해서 모르겠어요. 더 이거는 이제 뭐 더 사실을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네.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라고 하는 부분과 그럼 적극적으로 얼만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지 뭐 그렇죠. 이런 부분도 그 정도의 적극성, 차이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는 바로 그 직후에 이제 교육감 제도 그 직선 제도 폐지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네,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음모가 있지 않는 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냐 그런 그런 의혹이 생각도- 드는데 사실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너 떨고 있지 않니 이제 이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는 네. 뭐 이런 얘기할까봐 혹시 또 허위사실 유포죄 내지는 명예훼손죄 네. 이거 걸리는 건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네. 그 자체가 그러니까 표현의 네. 자유를 어떻게 보면은 좀 네네. 올가매는 그런 네. 느낌도 억압하는 있다. 거죠, 억압하는 사실은. 그런 느낌이 네.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예.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 뭐 판결 그 내용 자체도 그렇지만 애초에 검찰의 기소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자였던 고승덕 후보가 조 교육감을 향해서 제기한 의혹도 있습니다. 뭐 옛 뭐 통진당 그 연루 의혹 뭐 이런 것들 네. 아니면 뭐 병역 아들의 병역 의혹 같은 거 제기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았다. 예. 근데 고승덕 후보와 조희연 교육감을 비교해 보면 이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당연히 형평성에 어긋나고요. 그거는 네. 뭐 무슨 법리가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느낌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형평성에 너무나 어긋나고 그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거는 이미 정치적인 판단이 국민으로부터 다 난 사안이에요. 이미 끝난 사안이고 지지율이 그 바닥일 때 영주권 의혹에 문제 제기를 해서 지지율이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네. 그게 검찰의 주장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왜 지지율이 갑자기 고 후보가 떨어지고 네. 상대적으로 조 후보가 올라갔냐라고 하면은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 따님께서 온라인상에 이제 그 이야기가 네. 올린 게 퍼졌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안 됐다는 걸 만천하가 다 아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그런 의혹 자체가 네. 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겠느냐. 그리고 세 후보 중에 고 후보가 몇 등을 했죠 그때? 그때 1위를 달리고 있었죠. 1위를 달렸는데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3위를 그렇죠. 했죠. 예. 2등은 이제 그 원래 교육감 하셨던 문용민 네. 교육감께서 보수 예, 진영 예. 후보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승덕 후보가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 의혹 제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 따님의 온라인상에 네. 그 글이 굉장히 삽시간에 퍼지면서 지지율에 아주 결정타를 매긴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무리 봐도 이게 너무 기소 자체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 그 대선 게이트에 연루된 사람 8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증거가 명백하게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 사자라 돌아가신 분이라 지금 어떻게 불러서 다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소환 못 하고 네. 세상에 국민이 뽑아준 이 교육감을 갖다가 지금 이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완전히 작사를 내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렇게 되면은 좀 심하다. 검찰이 너무 그 권력의 눈치를 보고 그런 거 아니냐. 뭐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런 있었는데. 비판이 계속 제기가 됐었죠. 네. 그런데 하여튼 좀 어지간해야 되는데 네.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검찰의 기소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주장이신데 많이 해요, 사람들이.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런 얘기를 네. 그냥 대변해서 하는 것일 뿐입니다. 네. 표현의 자유가 좀 억압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좀 조심하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제 주장이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하는 사람들이 아주. 네. 예. 그만큼 이번 판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공소시효 하루 남기고 기소한 거라든가 예. 뭐 어떻게 보면 선관위에서 경고 처분한 그리고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이런 사안을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게 아니냐, 기소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고 조희연 교육감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검찰의 문제 이것도 저희가 짚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같이 떠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 최고위님이 떠시니까 저도 괜히 막 이 말이 잘 안 나와요. 자, 뭐 또 한 가지 짚어볼 수 있는 게 아까도 언급이 잠깐 됐지만 네. 교총 같은 뭐 보수 진영에서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거 봐라. 광노현 교육감에 이어서 조희연 교육감도 이번에 1심 당선 무효이 나왔으니까 2심 3심에서도 계속 당선 무효이 나와서 어차피 또 다시 선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직선제 폐해다. 우리 세금의 낭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뭐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조희연 교육감 이 판결에 대해서 국민 의사가 반영된 개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교육감 직선제 관련된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뭐 시장이나 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거나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 이걸 포함한 여러 대안을 고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당에서도요. 근데 뭐 정교조에서는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직선제 폐지해야 된다. 대선 직선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직선제 폐지.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과거로 되돌리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민주주의 하지 말아야죠. 네. 그리고 지금 성완종 리스트 나왔다고 그러면 대통령 선거 폐지하자고 하면은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그리고 되죠. 새누리당 너희들 그러면은 정당 해체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너희들 그렇게 부정부패해서 정당이 네. 해라. 말이 솔직히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제가 이제 최고위원회 발언에서는 그 정도 됐으면은 정당 간판 내려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는 했어요. 네. 그렇지만 정당 자체를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당은 국민들의 그렇죠. 의사를 예, 보수든 진보든 그거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대변하는.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의 직선 제도를 도입한 거 아닙니까? 원래는 임명제였다가 그다음에 간선제였는데 워낙에 간선제하면서도 흙탕물 막 그냥 그야말로 뒷돈 막 수수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되면은 무조건 또 구속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직선제로 가게 되고 직선제를 통해서 그야말로 그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그 된 거예요. 그리고 네. 제가 교육감 선거할 때 동네에서 이제 그냥 아주 평범한 아주머니들 이렇게 만나면은 네.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번에는 그 좀 진보 교육감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런 아.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근데 만약에 이게 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이렇게 되면 네.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서 교육 정책이 또 흘러가게 되니까 네. 주권자인 국민들은 다른 교육 정책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선택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감에 만약에 대한. 홍준표 지사가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도지사나 뭐 이렇게 광역자치단체장에 임명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홍준표 지사가 만약에 그 교육감을 임명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무상급식 다 네, 그렇죠. 폐지론자가 그러면 또 되는 거죠, 교육감이. 아,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되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직선제를 더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네. 확대해야 되고 아이들 반장도 지금 직선제로 뽑잖아요. 옛날에는 선생님이 임명했는데. 임명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뽑잖아요. 그럼 다 민주주의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야말로 정말 그 동창회 회장도 뽑고 그다음에 네. 개주들도 다 뽑지 않습니까? 다 그렇죠. 뽑아요 다. 조그만 다 모임도 다 뽑는다고요. 민주주의 방식으로 뽑죠. 그냥 못해요 요즘에는 절대로. 그런데 어떻게 교육감 이 중요한 정치적 중립지대에 있어야 되는 교육감을 갖다가 어떻게 임명제로 한다는 발상을 하고 있는지 네. 도대체가 그 새누리당은 보수 혁신을 한다고 해놓고서는 이게 보수 혁신이 아니라 네. 보수의 구태죠 구태.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보고요. 네. 대통령도 지금 구태타로 집권을 했다가 나중에 또 간선제로 했다가 직선제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어쨌든지 간에 저희가 박정희 87년 대통령은 항쟁 처음에 때, 예. 물론 어쨌든 구태타로 집권의 계기를 잡았지만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물론 그 선거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저렇게 많다. 뭐 부정선거에 많은 얘기가 많지만 네, 국정원의 대선계의 그렇죠. 문제도 뭐 있었고요. 댓글 네. 개입 댓글로 인해서 댓글로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제를 없앤다는 건 대통령 직선제를 없앤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네. 그리고 국민들이 어쨌든 뽑아준 것에 대한 정당성을 뭐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뽑아야 되고요. 아. 직선제로. 그러니까 이 직선제를 뭐 간선제나 임명제로 바뀌게 하는 건 지금 역사적인 퇴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미국이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검찰총장도 네. 주민들이 뽑고 그런 그다음에 데가 경찰청장도 뽑고 네. 네, 다 뽑습니다.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판사 중에 일부는 또 직접 선거에 의해서 뽑기도 하고 네. 이런 제도가 그 선진국 그리고 민주주의가 발달된 그런 나라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이상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태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면 지금 직선제를 통해서 진보 교육감들이 많이 당선이 되잖아요. 네.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보 교육감과 지금 교육부,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 당시에 교육부와 좀 마찰이 많았어요 그동안. 네. 그래서 이 진보 교육감들을 못 뽑게 하려고 간선제나 임명제를 바꿔야 된다 이런 또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지적도 나오고 근데 있고요. 그게 정말 구태라는 게요. 네. 교육감은 국민이 또 뽑아야 되는 거고 지금 그렇게 돼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교육 자치잖아요. 지방 자치 네. 일부입니다. 이거는 중앙의 그 교부가 정부 부처가 자주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게 다 자치의 한 권한으로 이미 위임돼 있는 상황이고 네. 그만큼 국민의 그 선택 권리가 굉장히 확대되었다는 건데 이것을 다시 묻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국민 위에서 그 권력을 독점하겠다는 거고 나눠준 권력을 다시 걷어들이겠다는 거거든요. 네. 안 되는 말이죠, 그거는. 그리고 오히려 직선제는 확대돼야 됩니다, 지금. 네, 확대해야 된다. 예. 그 보면은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는 것 자체가 그게 국민들의 의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아이들 그 청소년 자살률도 높아가고 그게 치열한 좀 네. 입시 경쟁의 위주로 자꾸 교육이 흘러가고 또 그렇게 해서 뭐 죽어라고 해가지고 인류대학 들어가서 나와도 취직도 안 되고 이게 교육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느새 이제 뭐 자사고니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특목고 그 다음에 네. 외고 이런 식으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이게 평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보는데 평준화 거기 세대세요? 평준화 세대예요. 제가 네. 78년도에 대학 들어갔는데 아. 77년도에 대학 들어간 네. 사람들부터 네. 평준화가 됐어요. 물론 왜 평준화를 시켰느냐 그 뒷이야기는 무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준화 굉장히 잘한 제도예요. 저희 남동생이 한 얘기가 있어요. 네. 나같이 별로 안 좋은 대학 나온 애도 서울대학 나오고 이런 좋은 애들이랑 다 친구가 될 수 있던 거는 평준화 덕분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다 그
소위 얘기하는 네. 좋은 대학 나온 애들인데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상호간에 도움도 많이 받고 또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딱 그렇거든요. 서열이 정해져 있어서 예전에도 같은 그렇고 고등학교.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지금도 그 그렇게 이후에 바뀌고 이제 있죠. 바뀌면서 네. 완전히 강남권, 강북권, 그다음에 무슨 그 고등학교도 특목고, 외고 뭐 이런 애들하고 그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 애들하고는 천양지차로 서로 이렇게 그 서로 왕래할 수 없는 소통할 수 없는 그 벽이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들이 네.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진보이기 이전에 이제 미래 교육을 위해서 네. 그런 지금의 새로운 교육감을 뽑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혁신할 수 있는 그 그렇죠. 교육감한테 표를 네. 줬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보수나 진보를 넘어서서 이거는 네네. 혁신이 필요한 거예요. 혁신. 새누리당도 혁신을 얘기하면서 왜 그런 교육감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 문제에 대해서 직선제 폐지를 예, 얘기하고 있다 이런 그거는- 말씀이신데 그거는 진짜 혁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말로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사회 현실 여기에 맞아요. 대한 예. 절망을 하는 우리 유권자들 또 학부모들 학부모들. 이런 분들이 지금의 교육감 선출했는데 네. 이걸 다시 뭐 임명제나 간선제로 바꿔서 다르게 교육 자체를 훼손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네. 역사적 퇴행이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저희가 교육 문제까지 이렇게 열띤 토론을 열띤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장윤선의 팟짱. 자, 그동안 최고위원님, 네. 뭐 지금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그동안 제가 보니까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오셨어요. 네. 뭐 지지난해인가요? 예, 정봉주, 노회찬 전 의원 등을 초청해서 표현의 자유 피해자 증언대회를 열었고 뭐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표현의 자유 관련 공약을 내놓으셨고요. 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하셨고요. 네. 네, 정봉주 의원하고 노회찬 의원하고 이제 그 초청했던 거는 벌써 한 2년이 네, 지났고요. 예, 처음에 이제 2013 노회찬 년도였죠? 그 의원이 그때 의원직 상실하게 됐을 때 네. 정말 어이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통비법상의 명예훼손죄로 그렇게 그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진실을 얘기해도 이게 명예훼손으로 걸은 거예요. 네. 그걸로 의원직이 상실된 겁니다. 진실을 말한 사람이 의원직 날아가고 그 다음에 정봉주 의원도 진실을 그러니까 사실을 정봉주 의원이 밝혔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검찰이 밝혀야 되는 건데 피의자가 네. 이 진실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니까 밝히다가 이게 못 밝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허위사실 유포로 해가지고 또 네. 의원직을 상실시켜서 이렇게 훌륭한 의원님이 지금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아유, 정봉주 전 의원은 의식한 발언 아닌가요? 예? 그 정 전 의원이 저희 또 팟짱 자주 듣거든요. 혹시 전국구까지 네. 높이고 계신 게 아닌가? 제가 17대 그래요? 같이 지내서 네.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요. 아, 그랬어요? 예, 그 저기 쭉이 잘 맞습니다. 그런데 네. 뭐 안타까운 이렇게, 그런 예, 진짜 안타까워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가 정봉주 의원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예, 아, 정봉주 의원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 방송 진심이에요. 이거 들으시고. 진심이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래서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의원직 상실해가지고 보궐선거 치러야 되는 그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네. 무슨 금품 수수 뭐 수뢰 아니면 부정 이런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이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게 후보자 비방 뭐 무슨 명예훼손 뭐 이런 거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물론 자기의 학력을 속인다든지 이런 건 네.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거에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타인에 의혹 제기한 대한, 거 예. 가지고 그것을 걸으면은 다 허위사실 유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 다 국민의 세금 낭비 아닙니까? 그러게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보면은 자신에 대한 예. 그 허위사실 유포 그것보다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하한선이 있더라고요. 하한선이 네.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걸리면은 당선 무효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건 법에 오호와 대해서- 예. 낯승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허위사실 공표죄 같은 경우 이것도 100만 원 이하면은 의원직 상실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직 상실이 안 되는데 대부분의 최하가 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상대방에 예. 대한 허위사실 그렇죠. 유포 행위는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표현의 자유가 얼마만큼 문제가 되냐면 우리나라가 원래
표현의 완전 자유국이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부터 이제 민주화된 이후에는 네. 완전 자유국으로 됐다가 최근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부분 자유국으로 강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제 사회에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프리덤 하우스라든지 그다음 국경 없는 기자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때 재작년인가 미국의 그 워싱턴에 무슨 회의가 있어서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뉴지움이라고 하는 방송통신 관련하고 이제 언론 관련한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네. 가서 이렇게 쭉 보는데요. 거기 언론 자유국, 완전 자유국, 부분 자유국, 그다음에 그 불안 자유국이 아닌 경우 네, 네. 비자유국 이렇게 해서 구분을 나와 해서 있나요? 딱지를 붙여놨어요. 뭐 네.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근데 딱 보니까 우리나라는 부분 자유국으로 실제로 그렇게 강등된 딱지가 그래요?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 굉장히 사실은 좀 그 속상하더라고요. 속상하네요, 저도. 예, 예. 딱지가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그 굉장히 강대국 중에 하나라고 하고 네, 경제 대국이라고 경제 하는데. 대국이고 그다음에 민주주의 자랑스러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쟁취한 국가인데 네. 이게 다시 언론의 자유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부분 자유국으로 강등됐다는 사실이 굉장히 그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네. 그 실명제가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거법상에 있어서는 지금 불안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상에 있어서는 선거법으로는 네. 그 완전하게 이 그 자유로운 없다는 표현을 할 말씀이시죠? 수가 없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의혹 제기도 특히 선거 시기에는 의혹 제기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경험을 해본 바가 있는데요. 네, 선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선거 과중에 네. 예를 들면 상대방 후보가 치명적인 무슨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의혹이 있다. 의혹이 있어요. 네. 뭐 음주라든지 이런 의혹이 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대중적인 앞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몇 사람 모인 앞에서 얘기를 사실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기억은 안 나죠.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그 서로 대화하는 중에 대화를 하다가 야 나오는 그렇다더라 얘기인데. 뭐 이런 예.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독죄로 거는 거예요. 모독죄. 근데 이게 이제 경찰에서는 이게 사안이 경미하고 뭐 증거도 없고 네. 어쨌든 그 자체도 웃기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근데 이제 경찰에서 검찰로 넘기잖아요. 그럼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이게 표적 수사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 그거는 걸리게 되고 출마를 못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의원직일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하게 되는 그런 네. 식으로 의도한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법 자체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그 기소권 남용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근본적으로 기소권을 남용할 수 없도록 네. 그런 법의 맹점 지대를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워낙에 명예훼손죄가 우리나라는 이제 형법으로 다스리게 돼 있는데 형법으로 하지 말고 비형사 범죄화해야 된다. 네. 그래서 징역형을 아예 없애고 벌금형으로 하고 벌금형도 대폭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고 네. 그다음에 하나는 OECD 국가라든지 선진국에서는요 허위사실 유포죄를 형법으로 이렇게 명예훼손죄를 형법으로 다룬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러시아도 형법으로 다루다가 네. 최근에 이제 다시 없어졌다가 그 지금 새로 네. 누구죠? 그 이제 푸틴 대통령이요? 푸틴이 집권하면서 네. 다시 이제 부활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징역형은 없는 이 형량을 대폭 낮춘 걸로 지금 돼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도 이게 형법으로 남아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고 네. 후진적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예. 뭐. 그 조희연 교육감 문제나 뭐 이런 걸 봐서도 선거법도 바뀌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네. 그래서 후보자 비방죄 같은 경우도 폐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허위 사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악의적으로 그렇게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예. 공표하는 경우라든지 뭐 아주 그 극히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적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실명제 같은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원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네. 이 선거법상에 있어서의 그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 등의 실명 확인 제도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런 걸 그렇죠. 폐지하자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명예훼손죄를 비형사 범죄화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저기 조희연 교육감 같은 경우도 제3자가 지금 고소 고발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못하도록 명예훼손 당했다고 생각하는 친고죄로. 사람 아니면 후보 비방죄라든지 아니면 네. 뭐 허위사실 공표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친고죄로 지금 해야 된다 해서 제가 법안을 이미 이제 발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예. 여기 아직 자주 계류- 나오신다고 하는데 이상민 위원장 법사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맨날 자주 만나기만 나오셨어요. 하면 제가 네. 근데 잘렸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제가 계속 소문이 말씀드리는 게 났군요. 예. 법사위원장으로 있을 때 네. 이거
정말 비형사 범죄가 해야 된다 명예훼손죄 네. 그리고 후보자 비방죄 같은 경우는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친구죄 해야 된다 이걸 네.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좀 오마이 네, 네. 아니, 오늘 반가운 해주세요. 이름들이 많이 네. 나오네요. 정봉주, 이상민. 이상민 위원장도 17대 예. 만나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아, 있어서 그랬군요. 저만 보고 뭐 여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립 서비스죠. 네, 우리 새정치 민주연합의 여신 유승희 최고위원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양쪽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희연 교육감은 뭐 이런 당선 무용을 선고받으면서 아니 그러면 우리가 후보자 검증을 어떻게 하냐 이런 것 가지고 다 검찰에서 기소하고 당선 무용이 되면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아니 그러면은 무턱대고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고 무차별 의혹 제기하는 건 이건 가만히 놔두란 얘기냐 이런 주장도 있고요. 저는 민주주의가 발전되면서 네. 다 걸러진다고 봅니다. 걸러진다. 네, 걸러진다고 보고 그야말로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면 네. 결과적으로는 약자가 손해를 보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라든지 후보자 비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네. 가지고 고소고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정치인이라든지 저도 정치인이지만 아니면 공무원이라든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하지 언제 약자가 내가 명예가 훼손됐다 아니면 뭐 내가 무슨 그 허위 사실로 내가 그 손해를 봤다 네. 이렇게 고소고발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야말로 오히려 그런 그 약자라든지 정말 이 가진 거 없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부자연 네.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네. 그런 이 법적으로 고소고발을 해서 계속해서 이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연 힘이 있겠느냐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법은 강자를 위해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선거 때는 어떤가요? 선거 때도 보면은 후보자 비방을 너무 막 마타도아를 하고 네거티브를 하면은 유권자들이 일단 싫어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옛날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고이즈미 그 총리 선거 때 네. 고이즈미가 싱글이든가 아마 이혼을 했다든가 뭐 그랬는데 그 상대방 후보가 고이즈미 총리에 대해서 저 남자는 이혼하고 말이지 가정도 지금 싱글로 없다. 있고 없고 예. 뭐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해서 아주 굉장히 싱글이 그래, 많고 반발. 그 다음에 또 예. 이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새는 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을 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역효과가 났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은 후보자 비방을 잘못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 걸러질 수 있는 저는 자체적인 국민의 이 정화력이 네. 저는 굉장히 발전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믿어도 됩니다. 믿어도 된다. 네. 네, 유권자들을 믿자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예.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가 논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이제 군사 독재 시절이나 이럴 때는 이제 그 정치 활동의 자유가 굉장히 제한돼 있었고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뭐 빨갱이다 뭐 그다음에 뭐 네. 치매에 걸렸다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마타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상대방 야당의 정치인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 후보자 비방죄라든지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지 뭐 네. 이런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아서 지난 10년간 민주정부 시절에 사실은 이 법이 거꾸로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예, 그렇죠. 그런 면도 거꾸로가 있죠. 됐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조인영 교육감 같이 예. 어느 누구도 걸려고 작정하면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좀 더 직시를 해서 그때 네. 법을 고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그래요? 발전을 위해서 예. 고쳤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뭐 굉장히- 당에서도 또 논의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에서 계속해서 논의하고. 3년 전부터 제가 이제 이 네.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그 표현의 자유 특별위원회를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회 되면서 네. 이거 뭐 누가 만들라고 한 게 아니라 자청해서 제가 이거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위원장 하겠다고 해서 만든 거고 네. 또 선거 과정에서도 또 제가 이제 그 공약으로 내건 공약으로. 거거든요. 예.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좀 약간 부정적인 기류도 좀 있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조희연 교육감 사건이 터지면서 이거 진짜 법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네. 좀 인식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도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또 어떤 입장을 정해서 당론이 또 정해질지 아니면 유승희 최고위원님의 그런 발의한 법이 어떻게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만나서 뭔가 또 풀어 나가실지 이건 또 저희가 지켜보겠고요. 자, 이 조희연 교육감 항소심도 열릴 텐데요. 네. 뭐 표현의 자유 특위도 맡고 계시고 앞으로 최고위원님 어떤 활동을 하실지 이번 네. 국면에서 저는 궁금하네요. 우선은 이제 그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제가 선후배지간도 아니고 뭐 학교를 같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네, 그 굉장히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이것도 좀 아부하는 말이긴 한데 이게 소위 얘기하는 운동권 출신의 지식인들 중에 네. 인간성이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네, 지식인 중에는 정말 자기 잘난 맛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네. 근데 이분은 그게 없어요. 정말 겸손하다 못해 겸허한데요. 그게 이게 쇼맨십이 아니라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그래서 비서가 교육감인지 교육감이 비서인지를 잘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격의가 없고, 제가 그걸 보면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생들이랑 서로 같이 이름 한번 불러보자.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희연 씨, 뭐 희연아, 뭐 이렇게 서로 이름을 부르는 걸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네. 존칭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영어 자체가 네. 존칭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교수들한테도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냐고 했대요. 그랬더니 너나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수 네. 당시 그런 이름이네요. 그만큼 이제 순수하고 그다음에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 가감 없이 또 인터넷에 써서 그게 회자가 네, 됐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상담도 제일 많이 한 분이라 그래요. 사실은 뭐 교육감으로 출마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은 사실 처음에 굉장히 좀 그 여러 가지로 주저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무슨 정치적인 야욕이나 이런 게 너무 없고 이번에 사실 재판 과정에서도 저는 처음에는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좀 적극적으로 좀 뭐 이렇게 좀 주장도 하고 뭐 좀 약간 변호를 억울하다 하고, 뭐 예, 이렇게 약간 호소하고. 약간 쇼맨십이 너무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점잖게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정말 좋은 사람은 벌을 받고 음. 죄송합니다마는 참 그렇지 않은 편에 쓴 분은 참 네. 오히려 동정심을 받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일단 항소심은 재판부가 정해지면 네. 전국적으로 이게 탄원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음. 지금 이제 그렇게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근데 우리 당이 이제 그 앞장 서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우리 그 당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하시는 분도 많고, 네. 근데 이제 그 아무리 미워하셔도 어쨌든 좀 그 애정어린 매를 좀 들어주셔서 저희들이 그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그 중심에는 표현의 자유 특위가 네.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유승희 최고위원님이 조희연 교육감 뭐 항소심이나 뭐 대법원 판결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또 뭐 당의 힘을 모으고 어떤 맞습니다. 탄원서 작업이나 네. 이런 것까지 같이 하시고 네. 함께 하신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네. 장윤선의 팟짱. 주제를 잠깐 바꿔볼게요. 네. 또 최고위님 나오셨으니까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초점이 좀 흐려지는 느낌입니다. 네. 뭐 책임져야 할 대통령 사과는 없고 지금 아프셔가지고 네. 며칠 동안 뭐 업무를 못 보신다고 하던데 뭐 당정청이 입을 맞춰서 여야 전반에 정치개혁 문제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완종 리스트 파문 최고위원님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임태훈 그 소장이 네. 여기 단골 멤버죠. 여기. 네, 그렇습니다. 저희 수요일에 네. 인권의 정치 코너를 네. 같이 하고 있어요. 네, 성완종 리스트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네. 박근혜 대성 게이트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처음에 최고위원회 할 때마다 이렇게 발언을 하거든요. 이제 3분 이내로 하라고 이제 계속해서 저는 눈총을 봤는데 3분을 안 한 것 같은데 매일 3분 넘는다고 눈총을 봤는데 네. 처음부터 저는 이제 그 특검을 해야 된다. 근데 상설특검법은 이게 이제 그 공정한 대통령이 마음에 어쨌든 드는 사람을 선택할 그렇죠. 수 있는 두 거죠? 사람을 이제 7명이 추천을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7명 자체도 공정성을 갖기까지 담보하기가 힘든데 네. 그래서 별도의 법, 이제 특별법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별도의 법으로 통해서 성완종 리스트 관련 아니죠. 박근혜 대선 게이트 관련한 그 특검을 별도로 이렇게 발의를 해서 하자. 이제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측근이라든지 살아있는 실세부터 이걸 하려면은 감히 어떻게 거기다가 칼질을 해댑니까? 네. 어렵죠. 그러니까 특검할 수밖에 특검을 없다.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얘기했던 네.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벌써 죽은 사람부터 수사하기 시작하고 그 측근부터 구속하기 시작하는데 네. 거기다가 이제 특별 사명 가지고 이제 물타기 수사를 지금 이제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저는 사면제도의 병폐를 극복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뭐 근데 이제 그게 사면권을 운운하면서 만약에 핵심 옛날에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 교황이 뭐 면제부 팔아 먹듯이 뭐 그렇게 했는 것처럼 막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증거를 대라. 그래서 문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까지 해서 네.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요청해서 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공방만 있지만 있죠. 공방만 있죠. 그런데 그러면 기존에 정권에서 기업인 사면했을 때 그러면 다 그것을 그야말로 사면 장사한 거냐? 그러면은 그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한번 다 까보자. 이렇게 네.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명백하게 8인으로 딱 그 죽은 이름이 분의 적혀 유서에 있는. 딱 적혀 있는데 네. 이거를 완전히 범위를 갖다가 그 뭐 전 정권까지 확대하고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 정권까지 다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문제는 지금 그 한 3주 지났죠. 그분 돌아가신 지 3분 됐는데 네. 3주가 됐는데 지금 밝힌 사실이 그 비타 500박스에 3천만 원 들어간다. 확실하게 밝혀진 건 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언론에서 거기 돈을 넣어봤는데 5만 원권 예. 들어간 게 5,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또 공간이 남는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공간이 좀 남.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도된 수사 지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보궐선거 내일이죠. 들어가니까 바로. 예. 지금까지 밝혀진 게 계속해서 없고 수사된 것도 없고 예. 그런 상황이죠.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빨리 달려가서 바로 고지가 바로 저긴데 네. 예. 돌아가고 있고 예. 안 가고 안 뭐 이런 가고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의도된 뭔가가 음.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네. 그래서 네, 그리고 특검을 뭐, 통해서 예, 공정하게 조사해야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정경유착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끊자. 네. 이렇게 얘기는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그런 의지가 보이는 수사는 진척이 전혀 안 되고 네.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수사를 물타기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그지가 없고요. 네. 사실은 정말 이번 기회에 정말 그 부정부패의 정경유착에 그 부정부패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가 있으면은 확실하게 네. 본인한테 지금 그 겨누어지는 그런 칼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통령 말대로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박수 받을 수 있다고 봐요. 대통령이 나서서 나부터 수사하라 뭐 이렇게 나설 수도 있는 거죠. 아유 그러면 정말 그 너무 헛된 희망인가요? 뭐 희망은 헛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일단 비서실장 있고 네. 전현직 비서실장 3명. 3명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총리로 임명되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돼 있고. 네. 그다음에 홍준표는 뭐 실세는 아니라고 네, 하지만 홍준표 경남지사도 예, 있고 그다음 하지만 유정복 홍문종 뭐 부산시장 그러니까 서병수 부산시장이 추정되는 예. 부산시장이라는 그러니까 부산시장으로 돼 예, 있죠. 돼 그것도 또 있었죠. 얘기 잘못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추정되는 부산시장으로 전직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뭐 네, 그 추정되는 네, 서병수 부산시장이 있는데 그 세 분은 그때 2012년 대선 때 어떻게 보면 핵심이었죠. 핵심이었죠. 그야말로 뭐, 친박 실세라고도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직능총괄본부장 해가지고 당무조정본부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직능총괄본부장은 네. 그 조직을 그 동원하는 자리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그걸 친박 다 쓰셨는지 좀 일부를 뭐 네. 또 어떻게 하셨는지 했는지 잘 조사해봐야 모르지만 된다. 어쨌든 의혹이 있으니까 네. 의혹 불거진 상태니까 네. 초점을 친박 실세들
예. 2012년 대선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런 그것도 말씀이시죠? 그거고 또 예. 비서실장들 세 아, 분이 네네. 다 지금 연루돼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재 비서실장은 저는 이병기 비서실장. 사임하시는 게 네. 예,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민정수석으로 계시는 검찰 우병우 예, 민정수석. 예, 그분에 예. 대해서도 굉장히 그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뭐 노무현 대통령 때 수사 라인에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성완종 사건 때도 이게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수사가 좀 더 엄정하게 이루어지려면 일단은 좀 우병우 먼저 민정수석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주장을 네. 저도 하고 있고 당에서 문재인 대표도 하셨고 네, 하고 있습니다. 당 전체에서 그런 네.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특검을 명백한 통해서 거예요. 예. 너무 명백한 건데 자꾸 이게 물타기가 되니까 음. 이게 정말 물인지 술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있는 네. 상황인 거죠. 성완종 리스트 파문 계속해서 초점이 흐려지고 있는 느낌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보는 건 야당의 어떤 결이나 행동 이런 걸 좀 많이 보고 기대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어제 새정치연합에서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 진상규명 촉구 결의대회를 열어서 의지를 다졌습니다. 근데 이게 좀 늦은 게 아니냐 이런 액션 자체가 결의대회가 늦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야당이 좀 더 강하게 대응을 하면 어땠을까? 네. 지금 이 상황이 됐을까라는 지적도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당이 힘있는 야당이 되지 못해서 일단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우리가 많이 부족해요. 부족한데. 그래도 제일 야당이고 네. 130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제 하여튼 최고위원회 한 명으로서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당이 당 같지 않다고 비판을 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뭐 어떤 분들은 도대체가 여기저기 정말 그 광주의 한 원로 그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나 그래요. 길거리 천지에 지금 똥 묻은 개가 막 사방에다가 똥칠을 하고서 난리를 치고 다니는데 네. 누구 하나 거기에 뛰어드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야당을 질책하시는 그런 목소리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죄송한데요. 정말 이런 얘기하기도 그 정당 정치가 사실은 제대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당원의 힘으로 당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려면은 정말 그 깨어 있는 분들이 저희 당에 많이 들어오셔야 돼요. 네. 제가 최고위원 선거하면서도 저는 이제 그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거의 2위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외 동포 투표에서는 1위였어요. 유일하게 20%가 넘어서 네. 1위였는데 근데 이제 오다가 맥히는 선거에서 이제 정청래 의원이 8등, 제가 7등. 정청래 최고위원하고 최고위원까지 저랑 오늘 그래도 이름이 거론되네요. 예, 정청래 최고위원하고 저랑 이제 조금 이제 세게 좀 네. 나가는 편인데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자꾸 얘기하는 게 여자 정청래 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들 하기도 그러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래도 좀 네. 진중하게 합니다. 진중하게 하는 편이긴 한데 네. 그래도 정청래 그 최고위원은 이제 그때 8등을 했어요. 네. 저가 7등하고. 근데 그래서 어쨌든 당원들이 많이 그 권리당원으로 좀 들어오셔서 네. 권한을 좀 행사를 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좀 차제해 드리고 싶고 네. 그래야 이게 소위 얘기하는 패권주의 아니면은 당이 국회의원 중심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권력을 독점하는 현상을 깰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당원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에 의해서 당이 운영이 돼야만이 정당다운 제대로 된 정당이 네.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해주셨으면 네. 좋겠다. 네, 그래서 정말 당을 바꿔 나가자 이런 말씀이시죠. 예, 네. 당을 좀 들어오셔서 당을 좀 장악해 주시길 바라고 네. 그래야만이 저희가 그 정당 정치가 살아나고 민주주의가 더 후퇴하지 않는다고 네. 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러나 부족하지만 굉장히 노력을 많이 네. 하겠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애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잘해라 그런 그럼요. 채찍질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네. 야당에서 이제 뭐 내일 선거도 있지만 앞으로 야당에서 규정한 친박 권력형 비리 게이트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제 팟짱에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4.29 재보선 투표 당장 내일이에요. 당에서는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고위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내 마음은 빨간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네. 불안하고 새누리당이 빨간색인데 그 말씀이신가요?
불안하다는 말씀이시죠? 번쩍이는 농담입니다. 빨간 예. 정치적 그 상황은 사실 굉장히 파란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기력증을 느끼고 있고 네. 그래서 야당이 결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선거는 뭐 이렇게 제가 이상민 위원장이 여신이라고 부른다고 했지만 신을 뽑는 것이 아니라 네. 좀 덜 나쁜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차악을 선택하는 거다. 네, 예, 참 그런 불행한 말도 있죠. 일이긴 하지만 정말 앞으로 정치판은 좀 최선이 되는 정치판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을 버리지 않는 걸 전제로 해서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최악은 네.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탁의 말씀을 또 드려야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읍소에 하시는 말씀인데 자, 이 4.19 재보선 투표 결과에 따라서 정세 전국이 요동칠 거기 때문에 내일 재보선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유승희 최고위원의 읍소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저희가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냥 보니까 뭐 두석만 얻어도 뭐 이기는 거다 이런 얘기를 뭐 두 당이 하고 있어요. 새누리당도 그렇고 새정치민주연합도 하고 있는데 민심의 선택을 저희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오늘 좀 길게 또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 뭐 정봉주 네. 전 의원하고 이상민 법사위원장하고 같이 또 방송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름이 언급되고 같이 하면서 17대 같이 네네 같이 하셨으니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자 정청래라는 여자 정청래 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들으셨다고 하는데 충고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정청래 의원도 여기 많이 출연하고 네. 자주 듣고 있는데 네. 뭐 어떻습니까? 여자 정청래면 네. 더 민심을 받아들여서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이제 좀 네. 이 셈이 나서 하는 네. 얘기기도 하고 네. 제가 실시간 검색어 1위라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눠줘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당장에 사진을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SNS에다가. 뭐 그런 네, 인연도 친하게 있고 지내고 있습니다. 예. 지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오늘 팟캐스트 네. 어떻게 보면 첫 데뷔하셨는데 첫 방송이었는데 뭐 소감과 그리고 끝으로 팟짱 애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좀 떨렸는데 네.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래도 그 떨리는 가슴은 좀 진정이 된 것 같고요. 네.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뭐 이상민 위원장이나 뭐 이제 이런 분들만 너무 많이 부르시지 마시고 저도 좀 종종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또 모셔서 말씀 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에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